안녕하세요, 김이사입니다. 오늘은 베트남에서 사업은 아무나 하나 이런 주제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조그맣게 사업을 하다가 베트남에 매료되어서 베트남으로 진출해서 이런저런 사업을 좀 했었거든요. 제 경험에 기반해서 얘기해드리고 또 한 베트남 10년 다니다 보면 이래저래 아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지켜보면서 제가 느꼈던 점 복합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보통 베트남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나도 베트남 가서 살아볼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저 역시 그 중간 과정에 결혼도 있었고 이혼도 있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베트남이라는 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구조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베트남에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통상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것들이 커피숍, 마사지, 가라오케, 기타, 소매업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엄밀히 말하면 사업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장사에 가깝죠. 보통 보면 베트남에 한 10명 오면 한두 명 살아남고 거의 대부분 실패를 하십니다. 소소하게 먹고 살고 그러면 된다 그러시는 분들은 커피숍이나 의류점이나 이런 거 하시면 소소하게 생활비는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보통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한국에서 물건을 가져올 루트를 찾는데 실패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조금은 가져올 수 있는데 이게 베트남에서 사업하는 명의 문제도 그렇고 또 정식적으로 수입을 하면 수입 통관 문제도 그렇고 어느 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 베트남이 공산품에 대한 관세가 생각보다 세요. 사업을 하는데 꾸준하게 하기에는 상당히 리스크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커피숍을 오픈했어요. 그러면 베트남 커피를 가지고 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이 운영을 한다. 그러면 일단 베트남에서 커피숍을 하더라도 베트남 현지화가 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하나 더 못해서 차별화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 소비층들이 10대나 20대들은 커피를 그렇게 많이 안 먹어요. 한 40대, 50대 이런 분들은 K-팝의 특수를 누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거짐 한국 사람이 커피숍을 한다고 하면 첫 번째 생각하는 게 한국에서 원두를 가져와서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단가도 안 맞을 뿐더러 인건비가 싼 대신에 수익도 그만큼 적죠. 그러면 한 50만원, 100만원 벌 수는 있을 거예요. 그리고 커피숍이라는 게 대부분 목이 좋은 자리를 하다 보니까 1층만 임대한다 그러는데 보통 베트남에서는 임대를 하면은요 1층만 써도 건물을 통으로 임대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층을 임대한다 하더라도 건물을 통으로 임대하는 거나 가격 차이가 크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하고 돈이 안 됩니다. 하루 종일 커피숍에 나와서 일하는 거 치고는 그렇게 소득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사가 안 돼서 가게 문을 닫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했던 수익이 안 나오니까 중간에 접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니면 한국 사람한테 팔던가요.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사지 샵은 호치민이나 저기 하노이 쪽, 하이퐁 쪽 이쪽에서 좀 하기도 하고 다낭에서도 많이 하죠. 그런데 이 마사지라는 것도 어느 정도는 현지화가 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다른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 차별화입니다. 차별화. 이 집만의 독특한 노하우랄지 아니면 손님을 끌어들이는 서비스랄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보통 베트남에 오셔가지고 한 1년도 안 됐는데 덥석 사업을 시작하신다고 이런 마사지 샵이나 커피숍을 하면은 대부분 시행착오라는 것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이 그래요. 그래서 베트남 오가시는 분들 중에 한 3년 만에 한 2억, 3억 까먹으신 분들 되게 많아요. 차라리 그럴 거면 한 1년 정도 베트남에서 생활하면서 이런 일도 해보고 저런 일도 해보고 그러면서 사업을 할 거리를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죠. 저도 베트남을 10년 다니면서 처음에 2, 3년 그 다음에 중간에 1년 이렇게 한 만 4년 정도는 그냥 제가 어떤 사업을 한다기보다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도와드리는 일을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보톡스, 필러 이런 것들 좀 수입하는 걸 도와드리고 그
다음에 화장품 좀 팔고, 예전에는 중고폰도 괜찮았거든요. 중고 핸드폰도 좀 팔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런 것도 그렇게 잘 된다고 볼 수는 없죠. 아무튼 그렇고요. 이게 제가 베트남에서 느꼈던 거 하나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도 처음에 작은 커피숍을 하나 차렸었어요. 중간에 인수를 받았는데 당시에 인수 금액이 좀 저렴했었어요. 한 1,500만원? 그런데 제가 한 8개월 정도 하고 커피숍이 그냥저냥 되기는 하는데 중요한 거는 관리의 문제, 그리고 생각보다 마진이 적어요. 저 같은 경우는 커피숍 해가지고 매월 한 60만원, 70만원 정도 수익이 났었거든요. 동으로 따지면 한 1,300만 동에서 1,400~500만 동? 그 정도 사이에서 수익이 났던 것 같아요. 그걸로 그 월세 치르고 그 다음 생활비 하고 그러면 그래도 한 30~40만원 마이너스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접었죠. 왜냐, 제가 당시에 베트남에서 오래 체류할 형편이 못 돼서 아는 사람을 통해서 사업자를 빌리고 그 다음에 일정 부분 떼주고 그렇게 했는데 좀 어렵더라고요. 관리도 안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저한테 사업자 빌려준 친구에게 양도를 하고 한 1년에 거쳐서 1,000만원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낭이 활성화되기 전에 막 활성화가 되려고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이제 보톡스하고 필러를 중국을 통해서 베트남 업자한테 받아서 스파에 공급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낭에서 제안이 들어와서 스파를 하고 계신 분하고 5대5 이렇게 투자를 해서 한 스파를 2~3개 운영을 했는데 이게 베트남 사람들이 좀 그 스파가 잘 되니까 딴맘을 좀 먹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한 1년 조금 더 했나? 그러고 한 4~5개월에 걸쳐서 달러로 투자한 돈 회수는 받았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안전장치를 하고 해서 원금을 회수를 하긴 했는데 나오는 매출에 비하면 참 그렇게 1년을 노력하고도 헛고생만 한 셈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호치민으로 와서 그 대형 스파에 있던 매니저를 픽업을 해서 스파를 한 2개 정도 차렸었어요. 그런데 처음엔 잘 됐는데 이게 코로나가 사람을 잡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관리 안 돼서 한 1년 정도 유지하다가 문 닫았습니다. 당시에 코로나가 창궐하기 시작할 때 많은 외국인들이 쫓겨나다시피 한국으로 돌아왔거나 아니면 입국을 못해서 사업장을 접으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저도 그 케이스예요. 사업장을 운영을 하는데 현지에 가지를 못하니까 관리도 안 되고 당시에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그 사업이 위축돼서 언제 끝날까 이거 되게 고민하던 시기였거든요. 그때 스파를 접으면서 호치민 기숙사도 같이 정리를 했죠. 근데 투자 금액의 10분의 1도 못 건졌습니다. 손해 많이 봤죠. 액면으로 해도 한 2억은 넘을걸요. 아무튼 그렇게 정리를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4년 일해서 돈을 벌었냐? 벌지도 않고 손해도 안 봤습니다. 이게 베트남에서 사업을 한다는 게 그렇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한 6천만 원 정도 가지고 왔었어요. 그래서 투자를 했는데 왜 6천만 원이냐면요. 투자를 하는데 합법적으로 환전하는 게 한 5만 불까지는 괜찮거든요. 그래서 한 그 정도 선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동 조금하고 달러 조금하고 한국에서 환전 일부 해서 한 5만 불 선에서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커피숍이랑 그 다음에 기숙사랑 뭐 이런 거 저런 거 아무튼 그때 그랬었는데 결론적으로 그 돈이 완전히 회수는 안 되더라고요. 시간을 두고 짬푼으로 돈을 회수하다 보니까 그냥 생활비로 없어지더라고요. 그렇다 해서 손해는 크게 안 봤습니다. 벌지도 못했지만 거의 아마 이럴 거예요. 대부분. 왜? 우리가 1억을 투자하면 과연 얼마의 수익을 생각하고 사업을 해야 할까요? 대부분 적어도 한 200~300은 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은 그 돈을 투자하고도 100만 원도 못 벌 때가 많습니다. 왜? 현지화가 안 되고 차별화가 안 돼서 경쟁력이 없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보통 보면 베트남에서 사업을 해서 성공하시는 분들은 한 가지 계통에서 오래 일을 했고 또 한국에 연고가 있어서 기획이랄지 인테리어랄지 어떤 운영 노하우랄지 이런 거를 서포트 받아서 그 경쟁력을 갖는 그런 업체들은 성공을 해요.
그런데 그냥 나도 식당이나 해볼까, 커피숍이나 해볼까, 이런 분들은 대부분 실패를 하죠. 저는 그나마 낙가마 일을 좀 해서 필리핀에서도 했었는데 그 루트가 있어서 호치민에서도 손해는 안 봤죠. 아무튼 그렇고요. 이런 부분들이 생각했던 거하고 틀리기도 하거니와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이건 것 같아요. 사업을 하다 보면 한국식으로 생각하고 한국식으로 투자를 해요. 어떻게 하냐면 한국 사람이 어떤 상가를 임대해서 가게나 이런 거는 할 수는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가게에다가 인테리어 하는 부분에서 베트남 사람들이 하는 인테리어와 한국 사람들이 하는 인테리어가 조금 다릅니다. 보통 한국 사람들은 건물을 임대를 하더라도 그 건물에 직접적인 구조물을 만들어서 한국식으로 인테리어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정작 문제는 뭐냐면 그 인테리어라는 게 한국에서 하는 인테리어와 베트남에서 하는 인테리어가 그 퀄리티 차이가 마감 부분에서 상당히 차이도 나고 그 다음에 디자인적인 면에서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게 사용하는 소재도 약간씩은 다릅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지만 같은 퀄리티의 결과물을 뽑아낸다고 봤을 때 오히려 한국보다 베트남이 훨씬 인테리어 비용이 비싸요.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왜 그러냐면 자재비가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인건비는 당연히 비싸지 않겠죠? 그런데 이상하게 한국보다 비용이 더 들어가요. 그 원인이 뭘까요? 보통 베트남에서 디자인하시고 인테리어 하시는 그런 한국인 회사들이 있는데 잘하는 업체도 있죠. 그런 데는 한국만큼 비용을 받아요. 그러니까 별 차이 없다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많은 사람에게 인테리어를 의뢰를 해서 진행을 하긴 하는데 이 사람들이 현지에서는 전문가일진 몰라도 인테리어 쪽은 전문가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그 안에서도 시행착오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하다가 마무리가 안 되니까 인테리어 업자를 또 불러서 마무리를 하는 경우에 돈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한국에서 인테리어를 좀 할 줄 알기 때문에 통역사 쓰고 그 다음에 베트남 업자를 불러다가 인테리어를 해도 그냥 한국 기준으로 하면 그래도 한 60-70%는 들어가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 공사 기간이 너무 길어요. 그리고 벤아웃이라고 하죠. 하자들이 많이 생겨서 그거 수정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인테리어 하실 때는 그냥 지켜보고 있어야 돼요. 그냥 주구장창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그러면 자기 맘대로 해놔버려요. 이게 베트남에서 한국식 인테리어의 한계입니다. 그러면 베트남 사람이 하는 인테리어와 한국 사람이 하는 인테리어 차이가 뭘까요? 한국 사람들은 나무 건물에다가 구조물에 투자를 하는데 그 사업을 접을 때는 그 투자 비용이며 시설 비용이며 이게 회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거의 대부분 그럴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제가 직접 느낀 것도 있지만 주변 분들도 이런 시행착오를 많이 겪더라고요. 그에 비해서 베트남 사람들은 그냥 페인트 칠하고 차라리 가구나 이런 그런 소품들을 조금 좋은 걸 쓰는 경우는 있어요. 절대 남의 건물에 구조물 인테리어는 크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한 몇 개월 장사해보고 안 되면 그냥 빠집니다. 그런 경우가 되게 많고요. 그러니까 인테리어 비용을 최소화하고 리스크를 줄이는 방식으로 한다는 거죠. 제법 규모가 있는 식당을 가봐도 되게 인테리어는 거의 뭐 없더라고요. 대신에 가구나 어떤 소품들을 배치를 해서 깔끔하게 인테리어를 하죠. 화분도 많이 놓고 아니면 플랜카드, 액자들 이런 소품을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이게 베트남식 인테리어 특징입니다. 전반적으로 베트남에 돈을 투자를 하면 그걸로 인해서 어떤 수익을 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긴 하는데 이게 한국 사람 기준으로 인건비를 계산해버리면 경쟁력이 없어요. 그리고 한국인들을 상대로 하는 것은 그 수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돈을 벌기가 어렵고 베트남에서 사업을 생각하신다면 제 생각입니다만 베트남 현지화를 하시고 베트남 사람들을 상대로 먹힐 만한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현실이 그래요.
그리고 뭐 식당이며 커피숍이며 마사지며 이런 것들은 생명력이 길지가 않아요. 그런데 내가 한국에서 주방장 출신이고 예를 들어서 중국 음식만 해도 필리핀도 그렇지만 작은 가게에서 하더라도 좀 해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확장을 해서 키우는 방법으로 사업을 하셔야지 처음부터 몇 억씩 투자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권하지도 않고 정말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말립니다. 이런 부분들이 알게 모르게 정보가 많이 오픈이 되어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피해가 발생하다 보니 저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아는 형님이 결혼한 지 5년 됐는데 베트남 와이프가 베트남 가서 살고 싶다. 그래서 형님이 사업거리를 찾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그냥 베트남에서 소소하게 어떤 생활비에 보탬이 되는 그런 수준에서 하시는 거는 괜찮다. 대신에 투자 금액을 3천만 원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 한번 해보셔라. 그리고 경험이 쌓이고 이걸로 성공할 수 있다 싶으면 그때 투자하셔도 늦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그 기준을 3천만 원으로 잡는 이유는 뭐냐면 베트남에 사는 한인 가정들이 1년 생활비가 한 2천에서 3천은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천을 기준으로 잡았던 거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 내가 베트남에 가서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해보겠다는 마인드로 오시려면 어떤 한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담보가 돼야 합니다. 이 전문성이 담보가 되지 않으면 10중 8구는 무조건 망해요. 성공한다 하더라도 잠시 한시적인 성공일 확률이 많아요. 이 점 이해하시고 베트남에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제가 사회적인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는데 베트남은 공산주의 국가이다 보니까 공안의 권력이 절대적이에요. 뒷돈 요구하는 거 굉장히 많고 좀 가게가 잘 된다 싶으면 별의별 데서 다 나옵니다. 돈 달라고. 저는 사실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문화적인 부분에서 내가 직접 베트남 사람을 직원으로 부리면서 일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이 부딪히게 돼요. 문화적인 차이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면 좋은 방법이 없냐? 보통 베트남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유능한 현지 매니저를 고용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베트남 직원들을 통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건 필리핀도 마찬가지인데 자국민 중에서 굉장히 똑똑한 직원을 써서 관리를 하면 그래도 그런 대로 좀 돌아가요. 이거 좀 아셔야 돼요. 한국인이 직접 사업장을 관리한다는 거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제 경험입니다. 저는 한국 사람들이 베트남에 투자한다고 헛돈 쓰는 것을 굉장히 반대하는 편이에요. 저도 10년간 베트남에 다니면서 얻은 교훈이, 돈 투자할 때는 정말 신중해야겠구나, 이런 거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요. 지금도 사업을 하려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어떤 것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업에 대해서는 잠정적인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저 말고도 예전에 베트남에서 사업하셨던 분들이 저처럼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현재 그렇습니다. 아무튼 베트남 사업에 대해서는 이 정도 하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